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출근길 교통 상황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비롯해서 도심 들고 났는데도 밀리는데요. 통일로가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까지, 성산로도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주춤하고, 마포대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 오거리 쪽으로 신호 2번 정도 받습니다. 그나마 미아 상계권의 도봉로나 미아로, 동서문로는 오늘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강동쪽으로 조금 더 교통량이 많은데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양화대교, 다시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구간에서 밀립니다. 옆으로 가는 노들로도 강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성산대교 부근 그리고 양화대교에서 여의교 부근 일대로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현충로는 한강대교에서 중대입구 삼거리 쪽으로 시속 20-30km 안팎으로 통과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밤사이 들어온 외신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이 외신이 좀 늦었습니다. 아침에 설치 현장을 연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교과서의 동해를 변개하는 법안이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를 통과되어서 이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립교과서에 담자는 법안이 뉴욕주에서 발의됐다면서요. 반인륜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미국 공립교과서에 담자는 법안, 일명 위안부 교육법이 뉴욕주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중고생들에게 위안부의 참상과 고난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토니 아벨라 상원 의원은 학생 시절 역사를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 미래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고 생각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뉴욕주 학생들은 오는 7월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법안은 동해 병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일본 사회의 집요한 방해 로비를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이 만났군요. 둘 다 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했는데 워싱턴에서 찰떡 동맹 외교를 선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어떻습니까? 1996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로 프랑스 정상으로선 18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앤드루 공군 기지에 직접 영접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죠. 에어포스 원에 동승해서 워싱턴에서 200km 떨어진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제퍼슨은 초대 프랑스 대사를 지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제퍼슨 생가를 방문하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미국과 프랑스 간의 굳건한 동맹을 강조하려는 이벤트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시리아 문제, 이란 핵 문제 등 주요 사안마다 미국과 공조해온 프랑스를 요즘 최고의 우방으로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배우와 미르회 스캔들로 동거녀와 최근 결별했던 올랑드 대통령은 퍼스트 레이디 없이 혼자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예,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 소치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또 돈도간 우위를 과시하고 있군요. 푸틴이 직접 중국 홍보관을 찾아서 선수단을 격려했다면서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소치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설치된 홍보관인 중국의 집을 방문해서 중국 쇼트트랙 팀의 그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을 축하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선수의 메달 획득을 축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보도인데요. 이 중국과 러시아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푸틴의 외교적 고려로 분석됩니다. 류펑 중국 국가체육총국장은 또 이 자리에서 2022년 겨울올림픽 유치를 신청한 베이징과 장자커우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푸틴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지지 의사를 비쳤다고 합니다. 푸틴은 또 중국 선수단 대표를 만나서 러시아는 앞으로 중국과 더 많은 청소년 교류를 실시할 것이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계속해서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젯밤 미국 증시 폭등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예, 어떻습니까? 네, 그 미국 증시가 제니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에 화답해서 1% 이상 올랐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올 들어 처음입니다. 그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92.98포인트, 1.22% 뛰어서 15,994.7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6,000선에 다시 바짝 다가선 거죠. 또 S&P 500 지수는 1.11%, 나스닥 지수는 1.03% 올랐습니다. 옐런은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요, 전임자인 벤 버냉키 의장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 또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축소를 하고 또 초저금리 기조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 같은 이같은 발언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1~2%대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예, 이 옐런의 말이 버냉키의 말과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이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네, 지난 7일이죠. 1월 미국의 실업률이 6.6%로 발표가 돼서 연준이 밝힌 금리 인상의 기준이었던 6.5%에 매우 근접을 하니까 월가는 혹시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뿐 아니라 금리 인상도 앞당기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일부 촉각을 곤두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옐런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서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없앤 겁니다. 예, 종합병원 특진비가 하반기부터 줄어든다면서요? 네, 보건복지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선택 진료비와 병실료, 간병비를 줄이겠다는 개선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선택 진료비는 올 하반기부터 현재 65% 수준을 낮춥니다. 지금은 특진 의사가 진찰이나 수술을 하면 진료부의 100에서 20%를 더 내야 되는데요. 이 비용은 보험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이 비용 자체를 낮추고 또 2017년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서 특진비 부담을 현재 36%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기준도 6인실에서 4인실로 바꿔서 환자의 선택폭을 넓히고요. 또 간병비는 틀을 바꿉니다. 지금은 간병인이 간병을 하고 환자가 하루 8만 원 정도를 내왔는데요. 이를 간호사가 간병을 하는 포괄 서비스로 바꾸고 또 여기에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서 환자 부담을 하루 15,000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예, 이 서비스는 좋아지겠지만 건강보험에 쓰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군요. 네, 언제나 문제는 돈이죠. 복지부는 2017년까지 4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보료를 매년 1%씩 올려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 결국은 소비자에게 그것이 다 증가가 된다는 얘기군요. 이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 어제 집행유예를 풀려났죠? 예, 김 회장과 구 회장이 어제 각각 파기환송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당초 징역 3년, 구 회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이 달라진 겁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서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또 구 회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원의 피해를 이미 보상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체벌 총수에 대해서 시형을 선고하던 게 조금 바뀐 건데요.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 또 조성래 효성 회장 등도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재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이것이 앞으로 중대한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한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임금이 10%에서 18% 더 높다는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군요. 네, 엄동욱 삼성외정소 연구원이 어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1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기혼자가 미혼 남성보다 임금이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 결혼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네, 엄연구원이 3가지 학설을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부인의 내조 효과입니다. 기혼 남성이 내조 덕분에 쉴 때는 더 잘 쉬어서 생산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원래 고소득자가 결혼하는 확률이 높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임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원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죠. 또 세 번째는 고용주 차별설인데요. 기혼자가 아무래도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선호한다는 겁니다. 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참 씁쓸한 얘기군요. 여성은 어떻습니까? 엄연구원은 여성은 결혼 프리미엄이 아니라 육아나 출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결혼 페널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혼할 유인이 적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혼인율을 높이려면 여성의 출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최근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신용 등급이 자꾸 떨어지고 있던데 이게 중국 기업들에게 점차 밀린다는 그런 분석 때문이라면서요? 무디스가 이달 들어서 그 LG전자하고 GS칼텍스의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10단계 그 등급 중에서 최하위 맨 밑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강등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투자 적격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된 국내 기업이 현대제철과 포스코건설 포함해서 4곳으로 늘었는데요. 무디스는 국내 33개 기업에만 신용 등급을 부과하고 있고요. 또 지난 2012년부터 무려 이 중 9곳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거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강원 지역이 3년 만에 폭설로 거의 마비된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주민들의 장시간 고립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치우기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뚫는 제설 작업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잠시 그쳤던 눈이 오늘 또다시 내린다는 겁니다. 현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의 김남일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른 아침에 이 바쁜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를 혹시 방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현재 김 팀장께서는 강원도 어느 지역에 계십니까? 저는 그 강원도 속초 설악산 쪽에 있습니다. 예, 설악산에 계시는군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현재 날씨가 좀 맑은 편입니다. 예, 구조대원들이 체감하는 현지 날씨 어떻습니까? 체감하는 현지 날씨는 오늘은 조금 쌀쌀하네요. 예, 아주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오늘 쌀쌀하다. 이번 눈으로 상간마을에 많은 분들이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강원도 양양의 지역 주민 2분을 구조하러 갔던데 구조는 순조롭게 잘 됐습니까? 예, 그 눈이 2m나 쌓여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구조는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거의 일주일 동안 고립이 됐다고 하던데 식수 및 생필품에 차질이 있었다고 하던데 괜찮던가요? 저희가 현재 갔을 때는 그분들이 그 뭐 고구마나 감자 또 라면 등으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계셨고 건강엔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예, 이 고립된 주민을 구조를 하면 어디로 이동해서 생활하게 하는 겁니까? 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산 아래쪽에 그 따로 또 집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예, 폭설이 네. 계속되면서 지금 고립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요. 본부에 접수되는 네. 구조 요청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폭설이 계속되면서 고립 지역이 네. 늘어나고 구조 요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본부에 지금 네. 접수되는 구조 요청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그 제설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고립 지역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거의요. 예. 그리고 현재는 이제 고립 신고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생각보다는 천만다행입니다. 예. 현재 예. 강원 소방본부 인력으로 구조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늘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는데 동문들은 지금 구조 인력과 장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강원 소방 인원 2,000여 명과 예. 그리고 시군청
관계자분들하고 경찰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인원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상간 지역에는 지금 성인들의 키보다도 더 높은 2m 정도의 눈이 쌓여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 이웃집과도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노인이 거주하는 집들이 가장 문제된다고 하던데 주민들의 예. 안전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현재 마을 이장님들이 트랙터를 가지신 분들과 함께 마을별로 이제 자체적으로 제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립되신 분들은 군인들이 나가서 집 앞에까지 길을 터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또 눈이 온다고 하던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예. 있습니까? 우리는 구조를 하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출동할 수 있는 설피라든가 그런 장비들을 이제 다량 확보를 해놓고 준비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인원으로 볼 때 정부 차원에서 네. 마련해야 될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한 대책이 있다. 예.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인원과 장비,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과 장비를 좀 더 늘려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의 김남일 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스.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일선 취재기자의 시각으로 뉴스의 이면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또 변함없이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도 정치권은 바쁩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이후에 야당이 초강경 모드로 돌아섰는데 네. 이 제쳐놓았던 특검 주장을 다시 꺼냈군요. 네. 수용 안 하면 의사일정도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총에서는 고함 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고함 소리는 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만 지금 뭐 민주당이 이런 걸 통해서 친노 비노, 뭐 반노, 뭐 이런 거에 프레임에 갇혀 있고 또 새누리당은 또 친이 친박 뭐 대리전 양상이 아닌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민주당이 이렇게 뜨거워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박지원 씨가 그냥 의원이 아주 엄청난 발언을 했죠. 뭐 완전히 뭐 끊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랬죠.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용판 전 총장에 대한 무죄 소식이 정치권을 강타했는데 당연히 타격은 이제 민주당에 있는데 지난 여름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그 뜨거운 여름 동안 다 내내 이제 노숙 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아마 그 민주당 안에서는 김용판 원생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거의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용판 씨가 무죄가 아닐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정통성이 일단 무시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탄생부터가 이거는 뭐 엉터리였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무죄를 입증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항해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으며 뭐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걸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뭐 그렇게 막 놀라나고 놀라하지는 않거든요. 어제 당장 그 127명 중에 6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제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서를 읽었지만 규탄서 읽는 모습도 우리가 너무 익숙한 풍경이어서 전혀 와닿지가 않는 상황이어서 이 안에 내용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너무 익숙한 풍경이라고 하니까 네. 예, 늘 참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야당, 네. 뭐 정치권 전부 다 그렇습니다만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항의하는 것도 늘 그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 계단에서 피켓이나 들었다 놓았다 하고 어떻습니까? 이 여야를 떠나서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특검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건 사실 이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얘기들인데 네. 우선 법률적으로 이 특검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야당이 이렇게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은 당내에 이제 친노 세력들, 강경파라고 불리는 친노 세력과 이 비노 세력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고 지도부가 친노 세력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뭐 특검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수용돼서 여야가 이제 각각 한 명씩의 특별검사 추천을 하지만 그래도 특별검사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예. 그럼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되기 때문에 특검이 받아들여진다 하던 법리에 상관없이 결과가 민주당 마음에 드는 것은 나오지 않다는 것도 민주당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제 말이 나오는 게 민주당 이제 이 핵심부 흔들기. 근데 지금 김한길 의원이라든가 대표라든가 전병헌 원내대표가 분류되기를 굉장히 뭐 중도적이고 온건하고 김한길 대표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김대중 시절부터 민주당인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하고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조금은 중도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 성향의 진보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주던 이미지도 항상 부드럽고 책도 굉장히 뭐 이런 거여서 이분에게 이렇게 막 거리 농성 야권 같은 건 잘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어서 무력하다. 그다음에 뭐 도대체 그러면 뭐 여야 사자회담 왜 나갔나 뭐 하면서 무능하다. 지도력이 없다.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 흔들기의 세력을 이쪽에서는 친노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장하나 의원이 작년 말에 정권 퇴진 주장을 해서 여야 간에 또 냉기류를 흐르겠는데 네. 이번에도 정권 퇴진 주장이 나왔어요. 그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아주 대표적인 네. 그 정권 퇴진 주장자인데 네. 이게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 지도부의 고리가 없어진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정권 퇴진 소리도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무덤덤해진 것 아니냐.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장하나 의원이 이제 그 대선 불복
뭐 예. 선언도 그렇고 양승조 또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때도 민주당 안에서 볼 때는 안에서 흔들기 얘기도 있지만 뭐 보수 언론에서 뭐 필요할 때마다 착착착 한다라는 거죠. 어느 언론에서는 이 배우가 문재인 의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이해찬 의원이 뭐 하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 비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 개파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양승조 의원의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손학규 개파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은 친노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들 말은 안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한명숙, 이해찬, 뭐 그다음에 그 486 세대 의원들, 뭐 분들, 뭐 정청현 씨가 포함한 경우에 이런 분들이 친노 세력들이 뒤에서 강력히 푸시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지도부 흔들기, 정체성을 명확히 해라. 지금 뭐 거대 새누리당에 맞서는데 어쩌면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내고 있나. 오직하면 안철수 당에 오히려 수그려 들어가는 말까지 나오겠네 하면서 지금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사법사에 그러니까 사법의 역사에 네. 오점을 남길 사건이다. 네. 이 김용판 이제 무죄를 두고 그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 이유로서 하는 얘기가 공소유지에 이 어떤 그 압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분이 법조인이거든요. 네. 뭐 법조인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데 지난 대선 때 당사자인데다가 법조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지지자로서는 또 여기에 매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예, 뭐 그 기자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60명 가까이가 막 와서 이제 흔드니까 어떤 기자가 민주당은 봉숭아학당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냥 무슨 일하면 우르르 나와가지고 한번 표현 들고 우르르 나가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는 솔직히 그 문재인 의원에 대한 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뭐 사랑을 했고 뭐 48% 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컨대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뭐 전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1년이 안 돼서 그 전에 뭐 총선이건 대선이건 끝나면 이렇게 반성문 비슷한 그 왜 패배했나 이런 분석론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쓰지 않고 또 이 뭐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을 쓰면서 본인에서 운동을 한다. 그리고 뭐 앞에 내오지 않. 어쨌든 문재인 의원은 친노의 간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목소리 하나, 발언 하나가 굉장한 파장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민주당을 결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를 흔들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당 내부는 물론 기자들로서도 썩 곱지 않은 시선은 보수건 진보건을 떠나서 보이고 있죠. 예. 글쎄 말입니다. 이게 어떻든 여든 야든 서로 다 화합을 하고 정책을 놓고 좀 그 갈등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책이 아니고 정쟁이 이어지니까 이제 고민인데 네. 이 새누리당을 좀 짚어보죠. 새누리당 역시 친박과 비박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친박이 전성시대라고 보아야 할 터인데 네. 친박 안에도 실세가 있고 또 헛새 친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히 이제 이게 불거지게 된 게 서울시장 선거와 이번 지자체에 나오는 무슨 경기도지사라든가 이런 주요 인사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해운 서울의원, 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이죠. 예.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면서 일부에서 친박 마케팅을 한다. 박심이 어디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또 후보군으로 강력히 되는 분이 김황식 전 총리랑 정몽준 그 의원인데 김황식 총리는 친박에서 밀고 있다는 말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그 대표적인 친일 수도 있는 건데 정몽준 의원은 진짜 친박은 나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초등학교 동창이다라고 하면서 독특한 유머인데 예. 정말 그런 유머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게 드러나게 된 게 가장 대표적인 친이계 의원인 이재호 의원이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나오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겠다.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친이 친박의 대의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중진 차출론이 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남경필 의원, 원희룡 의원인데 이분들은 친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이를 이제 광역단체장으로 다 그렇죠. 내보려 하는 예. 어떤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뭐 안철수 신당의 변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 새누리당에서는 아니 우리는 능력 있는 분들이 의정활동하면서 행정력을 갖춘 분들 나가서 하라는 걸 뿐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는 왜 다른 분들 하겠다는 사람들 지자체에서 지금 정말 열심히 이제 털 닦은 분들도 많은데 중진을 차출해서 당을 흔드나라는 거에 대해서 안으로 굉장히 갈등이 골망하고 있는 거죠. 예. 안 그래도 아까 이 원희룡 그 전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이런 음모론을 얘기하니까 네. 뭐 음모론이라기보다는 네. 하더니만 그 당 지도부로서는 성과를 내고 싶으니까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당사자로서 쉽게 얘기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뭐 제주도지사 예.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공직자가 이번 선거에 개입을 하는 건 엄벌해 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박 마케팅, 친박이 청과 교감이 있고 누구를 민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아무래도 뭐 당의 분열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력 있는 사람한테는 누구랑 친하다라는 건 인지상정이죠. 저도 전원책 변호사랑 친하다고 굉장히 많이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적재적소의 인재가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중진 차출론이라든가 저 사람 미워서 뭐 이 사람 지지한다든가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건 지난 그 우리나라 헌정 이후에 나온다는 건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친박과 비박 간의 전당대회를 보는 시각도 다르죠. 네. 이 비박은 이 당규 당헌대로 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치르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친박은 아니다. 이 7월 재보선까지 다 끝내고 나서 끝내고 한 8월 9월쯤에 하자라는 8월 달에 하자. 8월 달에 하자는 해서 전열을 지금 지자체 선거에 다듬어야 될 때지 원내대표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고 원내대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망에 오르내려서 또 자의반 타의반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국민들은 누가 원내대표인지 먼저 잘 구별도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좀 그렇죠.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올바른 인재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가슴이 아플 따름이죠. 그리고 또 기초선거 공천 표지에 대한 의견도 다르더라고요. 이게 다릅니다. 예, 비박은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네. 나중에 위원론은 그때 가서 보고 지키자 이런 네. 주장이고 또 친박은 위원론이 너무 명확한데 네. 무슨 얘기냐 또 이런 얘기고 네. 다들 이게 보면 국민들 생각들 하기보다는 자기들 이익이 먼저 앞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 모든 민주당이든 분- 새누리당이든. 네, 모든 분들 예. 이렇게 장자리 연연해야 한 이유가 장이 대표를 한다기보다는 인사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인사의 즐거움과 재미를 폐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이없는 일이죠. 안철수 신당의 인기가 급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지 기반이든 호남에서 민주당에 역전되었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갤럽도 그렇고요. 한국사회문제연구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대했던 아주 새로운 인물이 별로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예. 역시 인물란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당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정책과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에서 내는 어제 바로 발표했지만 소리 나는 이름 소치 올림픽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서 이제 묻혀 있기도 하고 남북도 협상에도 묻혀 있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전라도에서 많이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최근에 들어서 김한길 대표 부부가 최명길 씨와 더불어서 굉장히 스킨십 있는 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우리 쪽이구나라는 그 지역 분들의 이제 감싸안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낯선 사람 새로운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전라도의 자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울컥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지만 단순히 안철수 신당이 전라도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파급을 미칠지는 이제 한 5월쯤이나 돼야지 가시화될 새로운 인물 뭐 이런 거 했고 그리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갈 리가 없지요. 그런 당적을 그렇죠. 포기하면서까지가 힘들기 때문에 여태껏 그러면 들어있지 않은 참신한 인물 중에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박수를 얻을 분들을 얼마나 찾을지 이게 굉장히 몰수긴 합니다만
윤여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새로운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낡은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새소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우려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윤기영 기자님에게 연락 안 왔어요? 만나자고? 전혀 없고요. 제가 만나달래도 안 만나줍니다.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 예, 그렇군요. 네. 인터뷰보다 제가 다른 뜻으로 드린 질문인데. 네. 어쨌든 안철수 신당, 이 성찰적 진보, 네. 그리고 합리적 보수, 아주 듣기 좋은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게 성공하면 우리 정당사의 하나의 이변이 되는 것이고, 실패한다면 자칫 포말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조건부 지지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안철수 신당에서는 안철수 현상이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지 안철수 개인이 만든 게 아니어서 국민에게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 안철수 의원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다른 당들도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안철수 효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전국적으로 파급되기를 바라고 또 기성정치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던 정당들에게 좀 실망한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얼마만큼 큰 변수로 갈 건지 더구나 투표장에 갈 때 과연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갈 수 있는 분들 어느 정도인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 시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선거 결과들이 대부분 현명하게 결론이 났지만 기대가 크면 또 조금 실망이 크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바르고 투명한 이미지로 가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실망도 커질 거라 우려감도 듭니다. 예, 어떻든 안철수 신당은 지금 구성원이 그 세 그룹 정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 뭐 이계한 의원, 김윤석 전 의원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새누리당 쪽에서 간 분들, 김성식 전 의원,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이 측근 그룹, 이 금태섭 변호사를 비롯한 이 송호창 의원 이런 분들이 제대로 조합을 이루고 조화롭게 될까 하는 것도 상당히 관심사이고 또 하나 이 강봉균 전 장관 이 전북지사로 거론이 되고 또 박주선 현 의원 무소속이죠. 네. 이분이 입당 여부도 언론에서 늘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소리만 요란했지 결과가 안 나와요. 황봉근 의원은 뭐 가겠다고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까? 네, 근데 전북지사로 나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신당에는 참여할 뜻을 굉장히 강하게 비친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박주선 현 의원은 아직까지 고민 중인 거죠. 계속 고민 중이라는 거죠. 네. 예, 박주선 의원이 보기에도 그러면 안철수 신당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미래 불투명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당이 저희의 기존 상식으로는 이념당으로만 너무 우리가 분류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는 보수, 뭐 민주당은 뭐 진보, 그다음에 뭐 노동당 이런 건데 이 안철수 신당의 김성식 그 공동운영위원장에 따르면 그런 이념으로 가르지 말고 보다 이 소외됐던 그다음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산층이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하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분류를 안 하길 바래서 그런 거에 공감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사람이 왼쪽 오른쪽만 있고 있습니까? 앞뒤도 있고 위아래도 있는데 당도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목소리가 전해진다면 뭐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 언론들이 어떻게 거기에 색깔을 입힐지 모두 되는 거죠. 예, 정치권 뉴스 짧게 살펴보죠. 갑자기 검색어에 홍문종 아프리카 노예 이런 얘기가 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아프리카 박물관에 이사장으로 홍문종 의원이 있다는데 이 학교에서 아마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설에 종사하는 아프리카 출신 예술가 그리고 근로자의 처우와 관계된 문제이던데 본인은 아주 억울한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 아프리카 예술관을 해서 아프리카인 예술가들 불러다 놓고 했는데 뭐 임금이 안 됐다든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문종 의원이 보통 평범한 의원이 아니라 친박계 대표적인 인사고 또 지금 사무총장을 맡아서 지금 지자체 선거를 거의 이끌다시피 하고 이분의 입과 목소리에 귀 기울인 분이 많은데 의원직과 상관없는 돌연 그다음 아주 먼 나라인 아프리카 그것도 또 무슨 뭐 노예 계약을 했다 이런 걸로 해서 의무되는데 이분만의 얘기는 아니죠. 한성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문방위 시절에 문화관광부에서 5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대대로 내놓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특혜 지원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그 홍문정 의원 경우에는 학교 지단청에서 하는 거였고 뭐 잘 몰랐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일단 사과는 한 상태고요. 한성교 의원은 뭐 억울한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국고보증 5억이 분명히 간 건 사실이고 당시에 그 문방이 간사였고 문화부가 피감기관이었는데 그쪽에서 한성교 측 그 의원 측이 직접 간부에게 부탁해서 5억을 받았다는 건 아무래도 특혜 의혹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한두 분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이제 특권을 내려놓자 그래서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법안이 14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저희는 굉장히 많이 이제 특권을 내려놓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별로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여관 등을 이용한 임대업이라든가 특허료 대여 비계속적 강연활동 허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원래 갖고 있던 빌딩인데 그럼 팔겠습니까? 뭐 등등인데 그 외에 이제 뭐 교수직이라든가 뭐 변호사직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엔 변호사님이시긴 하지만 국회의원 동안에는 폐쇄를 해야죠.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만둬야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서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거기 때문에 14일날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박수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역시 국회의원 특권의 문제군요. 기자는요, 겸업을 못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포커스 유인경 경향신문 스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이제 멀지 않아 대학교 등록과 개강이 있습니다. 이때쯤 대학생을 둔 집은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집이 절반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요구가 터져나왔고 재작년 대선 후보들이 그 요구를 수용했죠. 이제 정부는 부실대학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2년 연속 낙제대학은 무조건 퇴출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가만두어도 저절로 없어질 겁니다. 당장 2018년부터 현 대학 정원 56만 명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적으십니다. 2023년엔 무려 16만 1000명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대학생 가운데 대학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비율은 절반이 안 됩니다. 교수들도 교수 능력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절반을 없애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없애려 하다 보니 지방대부터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전 세계 우리처럼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나라도 없지만 수도 서울에 30개가 넘는 종합대학이 있는 나라도 우리뿐입니다. 지방발전, 균형발전 말하기 전에 대학부터 지방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인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